올해로 신이 된 흥섭이는 벌써 20년이 넘게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며 훈장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학식은 깊었고 인품 또한 너그럽기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그가 살아온 길은 절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그의 부인은 10여 년 전 어린 딸을 남겨둔 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올해로 15살이 된 그녀의 딸은 설상가상으로 말을 전혀 할 수 없었기에 그가 어디를 가든 딸을 데리고 다녀야만 했지요. 하루는 흥섭이 방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훈장님께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실력은 너무나도 훌륭하지만서도 아무래도 훈장님의 따님이 서당에 있는 것은 좀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올해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을에서 훈장으로 지낸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유임 간청이 없었기에 그는 다시 훈장 자리를 찾아 떠날 채비를 해야만 했지요. 아이고, 이제는 또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때였습니다. 훈장님, 안에 계십니까요? 대문에서 누군가 자신을 찾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사내가 헐레벌떡 숨을 몰아쉬며 흥섭이 있는 방으로 찾아왔는데요. 거 누구시길래 나를 찾는 것이오? 저는 산 너머에 있는 송정마을 홍배대감님 댁 머승덕삼이라고 합니다요. 지금 저희 대감님께서 마을에서 글 공부를 가르쳐줄 훈장님을 찾고 있어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요. 거 송정마을 홍배대감이라면 그래도 그 마을에서는 꽤나 힘이 있는 양반 아닌가? 그렇습니다요, 훈장님. 지금 대감님께서 아드님과 마을 아이들 며칠 가르칠 훈장님을 찾고 계신데 훈장님께서 우리 마을로 와주시기만 하면 한 달에 5냥의 급여를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요. 다 5냥? 5냥이라면 웬만한 작은 서당보다도 후한 대우였습니다. 보통 훈장들은 마을에서 모아주는 쌀과 약간의 품삯을 받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이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거 훈장님으로 계시면서 기거할 수 있는 작은 기와집도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참말인가? 대감님께서 그 도련님의 글 공부에 대해 워낙에 각별하신지라 그러니 저에게 꼭 훈장님의 확답을 받아오라고 하셨습니다. 흥섭이는 한양에 있을 때도 이렇게 후한 조건을 받은 적이 없었기에 2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덕삼이에게 말했습니다. 알겠네. 때마침 지금 마을에서 임기가 끝났으니 오늘 밤 짐을 정리하고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그 마을로 찾아가겠네. 그리하여 홍배대감의 부름으로 인해 소나무로 둘러싸인 송정마을로 오게 된 흥섭이군요. 그곳에서 흥섭이는 10여 명의 학동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한 달 정도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니 흥섭이의 눈에 띄는 2 아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홍배대감의 아들 봉섭이었습니다. 봉섭아, 이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게 거시기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훈장님, 자, 다시 한번 읽어보느라 차근차근 뜻을 새겨야 한다. 이 아이는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부잣집 아들이었던 봉섭이는 언제나 하인들이 따라다니며 뒷바라지까지 해주고 있었지만 학문에 대한 이해력이 터무니없이 느렸습니다. 아무리 쉽게 설명하여도 알아듣지 못하였고 한 구절을 외우는데도 남들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렸지요. 제가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훈장님. 그 문장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보답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딱 봐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허름한 옷차림을 한 값수였는데요. 흥섭이는 처음에는 그를 그저 조금 똑똑한 아이라 생각했지만 수업을 하며 점점 그의 뛰어난 이해력에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갑수는 한 번만 설명해주면 그것을 응용하고 스스로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정도로 영특한 아이였지요. 이 아이는 남다르구만. 이 아이라면 내 20년 훈장 인생에서 최고의 제목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구만 그래. 갑수의 재능에 매료가 되어 호기심을 갖게 된 흥섭이는 나를 잡고 그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갑수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 들어가니 작은 초가집 한 채가 눈에 들어왔지요. 아이고, 훈장님 아니십니까? 저희 집에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요? 갑수야. 마침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러보았다. 내 한번 들어가 보아도 괜찮겠느냐? 갑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훈장님 안으로 드시지요. 어머니, 훈장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이고, 훈장님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찌. 제가 몸이 불편하여 찾아뵙지도 못하였는데 참으로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불쑥 찾아와서 실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흥섭이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초라한 살림살이와 곳곳이 헐어버린 벽, 그리고 갑수의 어머니는 병약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바느질감을 쥐고 놓지 않고 있었지요. 이 바느질거리가 전부 다 홍배 대감님 집에서 품삯거리로 받은 것들인데 그나마 대감님이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 갑수가 서당에 다니며 글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요. 허허, 갑수야. 네가 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구나. 예, 훈장님 어머니께서 힘들게 마련해 주신 기회이니 헛되이 흘려버릴 수가 없습니다요. 흥섭이는 어른스럽게 대답하는 갑수를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과거 공부를 시켜보고 싶다만 과거에만 응시하면 분명히 급제를 하고도 남을 인재일 텐데 아이고 참으로 안타깝구나 안타까워. 과거 공부라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었기에 흥섭이는 갑수의 집안 사정을 확인하고 과거 공부를 해보라는 권유를 하지 못한 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갑수의 집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이후 시간은 흘러 따뜻한 봄볕이 온 마을을 감싸던 어느 날, 그날따라 날이 너무 좋았기에 하루는 흥섭이 학동들을 데리고 함께 답청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글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자연의 이치를 배워보자꾸나. 학동들은 봄바람을 맞으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었기에 기뻐하며 흥섭이를 뒤따랐지요. 이후 서너십 경을 걸으며 자연을 즐긴 후 서당으로 돌아온 학동들은 피곤에 지쳐 하나둘씩 낮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평온했던 그 시간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게 어디 갔지? 훈장님. 내 금단추가 사라졌구만요. 봉섭이는 자신의 도포를 허겁지겁 살피며 얼굴이 파래져 있었습니다. 도포한 봉섭이의 조끼에는 원래 금단추가 달려 있었는데 그것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흥섭이는 봉섭이의 조끼를 살펴보더니 하이, 이것이 실밥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아. 이것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분명히 의도적으로 예리한 것을 사용해 떼어낸 것 같은데 말이야. 다들 자리에 앉고 지금부터 모두 눈을 감거라. 흥섭이는 조용히 일어나 한 사람 한 사람 소매와 주머니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실수로 주머니에 넣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그렇게 모든 아이들의 옷을 확인한 후 흥섭이는 애들아, 우리가 지나왔던 길을 다시 한번 찾아보자꾸나. 이후 흥섭이는 학동들과 함께 오전에 답청을 갔던 자리까지 돌아가 논뚝길 개울과 풀밭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금단추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학동들은 아무런 소득 없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떠났고 봉섭이 역시 낙담한 표정으로 옷을 만지작거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향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날 밤이 되고 홍배대감과 함께 마을 사람들이 흥섭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홍배대감의 얼굴에는 한가득 불쾌함이 서려 있었지요. 대감나리, 이 늦은 시간에 어쩐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어쩐 일이라니. 자네는 도대체 서당을 어떻게 관리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두는가? 내 아들의 금단추가 없어졌는데 그 책임을 훈장인 자네가 져야 하지 않겠는가? 날이 저도 아이들과 함께 온종일 찾아보았으나 금단추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야 가져가니가 꽁꽁 숨겼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나직이 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뒤져보았는데 나오지 않았다면 저 말 못하는 아이가 가져간 것 아니겠는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 딸이 아무리 말을 못한다고는 해도 남의 물건을 탐낼 아이가 아닙니다. 자네야 아비된 자로 그렇게 믿고 싶겠지. 하지만 말일세. 말 못하는 아이 속을 도대체 누가 알겠는가? 홍배대감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더 크게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한쪽에 서 있는 춘심이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는 변명을 하고 싶어도 변명을 할 수 없었지요. 좋다,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지. 집을 샅샅이 뒤져라. 마을 사람들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장롱을 열어젖히고 침구를 들쑤시며 부엌의 항아리 속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결국 그 금단추는 찾을 수가 없었지요. 이상하다. 금단추가 나오지를 않네. 혹시 이미 팔아버린 것은 아닐까 싶구만. 아니다.
거 찾지 못했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훈장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줄 아시게 자네. 그 말을 남기고는 홍배대감과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마을은 어둠 속에 잠겼지만 흥섭의 마음은 도무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방에서 일어나 조용히 딸 춘심이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그곳에서 흥섭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춘심이는 작은 등잔불 아래 홀로 앉아 입을 꼭 다문 채 흐느끼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래, 그저 말을 못하는 것이지 어찌 서러운 감정까지 못 느끼겠는가. 춘심아, 이 아비가 정말로 미안하구나. 내가 훈장으로 살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너까지 몹쓸 취급을 받게 되어버렸구나. 가자, 춘심아. 우리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더 이상 서러운 일 없이 우리 둘이 살자꾸나.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새벽녘. 마을은 온통 안개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흥섭이는 벙어리 딸 춘심이의 손을 꼭 잡고 먼 길을 나섰지요. 아버지는 딸을 위해 떠났고 딸은 묵묵히 아버지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부녀의 뒷모습은 안개 속으로 조용히 사라져갔지요. 이후 흥섭은 춘심이를 데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전부 털어서 산속에 작은 초가집을 하나 세우고는 집 앞에서 텃밭을 일구며 그곳에서 곡식과 채소를 심어 자급자족하며 살기로 하였지요. 춘심아, 반일이라는 것은 말이다.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달라서 나만 성실하게 흙을 갈고 씨를 뿌려서 진심으로 가꾸어 준다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는 법이란다.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사람이 아닌 땅과 대화를 하며 더 이상 상처받는 일 없이 한번 살아보자꾸나. 딸 춘심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슬픔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산속에서의 삶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흥섭이는 이제 환갑이 넘어 노쇠한 기운이 역력하였기에 이제는 딸 춘심이가 혼자 밭일을 하며 아버지를 먹여 살리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흥섭이 마당에 나와 따뜻하게 햇볕을 즐기고 있었을 때 어디선가 인기척이 들려오더니 한 사내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천천히 자신이 살고 있는 초가집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스승님, 그 사내는 바로 자신의 유생이었던 갑수였습니다. 이게 누구인가? 갑수. 자네 갑수가 맞는가? 예, 스승님 참으로 오랜만에 뵙습니다요. 갑수는 힘차게 인사하며 다가왔고 흥섭이는 순간 무어라 말해야 할지 몰랐지요. 10년 만에 재회, 그것도 이 깊은 산속에서. 흥섭이는 감격에 찬 얼굴로 갑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어찌 나를 다 찾았단 말이냐? 제가 스승님을 꼭 한번 뵙고 싶어 겨우겨우 사람들에게 물어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요. 허허, 그래, 내 참으로 오랜만에 사람과 대화를 다 나눠보게 되겠구만. 누추하지만 이 안으로 들게나. 춘심아, 이 친구가 술을 가지고 온 것 같구나. 안주로 내올 만한 것이 있으면 좀 가져다 주거라. 그날 밤 초가집 안에는 오랜만에 사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호롱불은 은은하게 흔들렸고 흥섭이와 갑수는 나란히 앉아 조촐한 술상을 앞에 두고 오랜 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 보따리를 풀기 시작했지요. 스승님, 그날 기억하십니까? 그날이라니? 무슨 날을 말하는 것이냐? 왜 그 날이 너무나도 좋아서 스승님께서 저희를 이끌고 답청을 갔던 날 말입니다. 흥섭이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날 말이구나. 그랬지, 참 날이 좋았어.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개울물이 참 맑았지. 그런데 스승님께서는 그날 왜 그때 제가 금단추를 훔친 것을 알면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허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갑수는 손을 꼭 쥐며 뒤늦은 고백을 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봉섭이가 자랑스럽게 금단추를 보일 때 저는 그것이 너무도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갑수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결국 그는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지요. 스승님께서는 그때 아이들의 소매와 주머니를 확인할 때 분명 제 소매에서 금단추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허허, 갑수야. 나도 눈을 감고 아이들을 확인했으니 그것이 누구 소매인지 내가 알 리가 있겠냐? 봉섭이의 금 단추만 있으면 그것을 팔아
어떻게든 집안에 도움이 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단추 하나 때문에 스승님께서 마을에서 쫓겨나듯 떠나시고 따님분까지 수모를 겪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결국 저는 그 단추를 팔지도 못한 채 어느 안개가 자욱한 새벽 몰래 봉섭이의 집으로 가 그 집 텐마루에 금단추를 놔두고는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지요. 결국 저는 그 한 번의 도둑질로 아무런 이득도 없이 존경하는 스승님만 잃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스승님께서 마을을 떠나신 후 이듬해 저희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외삼촌의 손에 맡겨졌지요. 그 후로 저는 스승님께 보답하기 위해 죽으림을 다해 공부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스승님을 찾아뵙고 꼭 그때의 은혜를 갚고 싶었기에 저는 그날만을 생각하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제가 참으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 때문에 스승님께서 이곳에서 허허, 나는 이미 오래전에 그 일을 다 잊었다만 아무래도 너는 끝내 잊지 못한 모양이구나. 흥섭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빛에는 제자를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지요. 밤은 깊어가고 초가집 안에 호롱불이 희미하게 깜빡일 무렵 갑수는 문득 흥섭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혹시 스승님께서도 진심으로 원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나는 이미 환갑이 넘었네. 더 이상 이루고 싶은 것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비록 과거에 합격하지 못해 관직에 들어서지는 못했더라도 그래도 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 수 있었으니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좋은 인생을 살았다네. 다만 내 죽기 전에 우리 딸이 시집 가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구만. 그 순간 갑수는 잠시 생각에 빠지더니 이내 자세를 고쳐 앉고 흥섭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만 괜찮으시다면 따님을 저에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무슨 소리인가? 갑수 자네 술에 너무 취한 것 아닌가? 거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이 아니네. 농담이라뇨, 스승님.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과 한 가족이 될 수만 있다면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스승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제가 가진 것은 없지만서도 어떻게든 부인 밥은 굶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말을 하는 갑수의 얼굴을 보고 그제서야 진심으로 하는 말이라는 것을 깨달은 흥섭이는 자신도 모르게 크게 웃음이 터졌지요. 허허허, 자네 그려. 가진 게 없으면 어떤가? 일이 없으면 어떤가? 그럼 여기에서 밭이라도 일구며 일평생 살면 되지 않겠나?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게. 이튿날 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서 은색의 달빛이 산속 작은 초가집을 부드럽게 감싸기 시작했지요. 갑수와 춘심이는 달빛의 밝은 축복을 받으며 마당에서 조촐하게 물을 떠놓고 혼례를 치렀습니다. 이제 내 춘심이가 시집을 가는 것을 보았으니 참말로 다 이루었구나. 다 이루었어. 혼례를 치른 후 갑수는 조심스레 춘심이의 손을 잡고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방에는 희미한 등불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등불 옆에서 갑수는 따뜻한 눈빛으로 춘심이를 바라보았지요. 부인, 이제부터 나는 당신의 남편이오. 오늘 밤부터 우리들은 부부로 맺어져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네. 그리하여 갑수는 춘심이와 첫날 밤을 보내기 위해 조용히 도포를 벗고는 그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춘심이가 건네받은 갑수의 도포 안에서 묵직한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도포 안을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암행어사의 마패였습니다. 마패를 보자마자 춘심이의 손끝은 놀라움에 떨리기 시작하였고 심장은 두근거리며 가슴이 터질 듯한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가슴 속 깊이 갇혀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듯 마마, 마패, 서방님은 암행어사였구만요? 오메. 부인, 지금 말을 하신 게요?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마디도 못했던 그녀가 첫날 밤 남편 앞에서 기적처럼 말문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춘심이는 눈물이 가득한 얼굴로 갑수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소리를 냈지요. 서방님, 제 목소리가 나옵니다요. 한번 말문이 터진 춘심이는 그날 밤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남편 갑수와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흥섭이는 사위 갑수에게 어젯밤 벌어진 일에 대해 듣고서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세상이 뒤집어지는 느낌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자네는 암행어사였고 우리 딸은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겐가? 자네, 도대체 우리 딸의 말문을 트게 한 것이 어젯밤 나눈 부부의 정 때문인 것인가 아니면 마패 때문인 것인가?
아버지 곧 딸을 앞에 두고 지금 무슨 소리를 다 하십니까? 허허, 장인어르신께서도 이런 농담을 다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흥섭이는 그런 갑수를 보며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웃음은 이내 눈물로 변하였지요. 갑수? 아니 이서방, 내 다른 건 몰라도 죽기 전에 춘심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구만. 내 이거 어떻게 자네에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감사는 제가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인어른? 이렇게 예쁘고 착한 여인을 제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인어른. 흥섭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 대신 사위 갑수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흥섭이는 얼떨결에 암행어사의 장인이 되었지요. 하지만 흥섭이에게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은 바로 딸 춘심이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순간부터 그는 딸과 오랜 세월 못다 했던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딸 춘심이와 함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의 고전여행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부족하지만 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항상 가정의 평안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